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펄벅의 돼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농이 살고 있는 안후의 성은 몇 년째 혹독한 가뭄으로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소용없게 됩니다. 쌀 한 톨, 밀알 한 알 먹을 게 없는데 그 와중에 오라는 또 넷째 아이를 출산하지만 곧바로 목을 졸라 죽여버립니다. 왕농은 비탄에 잠긴 채 남쪽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떠나기 전날 삼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 땅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농은 한 줌 한 줌 밭의 흙을 파서 자식들에게 먹이다가 애들이 굶어 죽으면 그 땅에 묻을 거고 늙으신 아버지도 아내도 또 자기도 생명을 준 그 땅에 묻힐 거라며 땅 팔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대신 집 가구를 두입 은전에 팔아 그 돈으로 무작정 남쪽으로 떠납니다. 왕농 가족은 처음 타보는 화차를 타고 천리길 남경에 도착합니다. 빈민가에서 가마떼기로 움막을 짓고 살면서 오랑과 아이들은 국어를 하고 왕농은 인력거를 끌면서 생활을 합니다. 땅을 일구며 사는 삶이 최선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왕농은 거대하고 법석대는 혼잡한 도시 장수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지금 중국 남경 장수성으로 떠나봅니다. 왕농이 아무리 죽도록 인력거를 끌고 오랑과 아이들이 국어를 해도 그들은 매일 움막에서 밥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가 없었다. 이제 아이들은 구걸보다는 좀도둑질에 더 재미를 붙이고 있었다. 오란에게 있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구걸질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가족들 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 오란의 생각이었다. 왕농은 자기 아들들이 이 도시에 와서 도둑으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 그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왕농은 이 풍요로운 도시의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갔다. 시장에는 음식물이 넘쳐 흐르고 포목상이 즐비한 거리에는 검은빛, 붉은빛, 오렌지빛 등 화려한 선전용 명주천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부유한 사람들은 비단이나 공단으로 부드러운 몸을 감았다. 비단 옷으로 단장한 귀인들은 손까지 보드랍고 향기로운 데다 지극히 고와서 마치 아름답게 피어난 꽃 같았다. 이러한 것들이 한데에 어울려 이 도회지의 모습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는 있지만 왕농이 움막살이를 하는 주위에는 허기를 면할 만한 식량도 몸을 가릴 만한 의복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부자들의 밥상을 차리기 위한 빵과 과자를 굽는 데 종사했고 어린이들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하고는 기름때 투성이가 된 채로 맨바닥에 집덜미를 깔고 잤다. 이튿날 아침이면 또다시 비틀거리며 남의 붓두망으로 가서 일을 하지만 받은 품삯은 그들이 남을 위해 만드는 먹음직한 빵 한 개 값도 되지 못했다. 또한 시장에서 재봉일을 하는 사람들도 맛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겨울철에는 두꺼운 모피로, 봄철에는 가볍고 부드러운 모피나 사치스러운 금난 비단 바탕에 호화 찬란하게 금실로 무늬를 넣은 것으로 옷을 짓거나 마르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 자신은 누더기 같은 시퍼런 무명 조각을 조금씩 주워 모아서는 겨우 몸을 가릴 정도로 기워 입을 뿐이었다. 왕농은 남을 잘 먹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이따금 이상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으나 별로 귀담아 듣지는 않았다.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노인들은 인력거를 끌거나 석탄이나 뗄나무를 손수레에 싣고 빵집이라든가 궁궐 같은 대저택으로 날아다 주는가 하면 자갈을 깐 길에 짐을 잔뜩 실은 수레를 밀고 끄느라고 근육이 밧줄처럼 드러나도록 고통스러웠지만 항상 음식은 감질나고 잠잘 시간은 부족했다.
그들은 묵묵히 일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오랑과 같이 무언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따금 입 밖에 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음식에 관한 것 아니면 동전 이야기였다. 그들의 얼굴은 쉬고 있을 때도 화가 나서 온통 비틀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말 성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랜 세월을 너무나 무거운 짐과 씨름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히 윗입술이 말려 올라가서 이가 드러난 것인데도 마치 화가 나서 이를 드러내 놓은 듯이 보였다. 또한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눈자위며 입 언저리의 근육에도 깊은 주름살이 잡혔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자기네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왕눈네처럼 움막에 사는 부녀자들은 계속 태어나는 아기들을 위해 누더기를 주워 모아 이불을 만드는 한편 채소밭에서 호배추를 조금씩 훔쳐오거나 곡물시장에서 쌀을 한 줌씩 훔쳐오는가 하면 1년 내내 산등성이에서 풀을 뜯었다.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마치 모이를 찾아 헤매는 새처럼 곡식 한 톨, 이삭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헤매고 다녔다. 어린 아이들은 이런 생활 속에서 태어나고 죽어갔다. 태어나선 죽고, 죽고는 태어나 끝내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조차 몰랐으며 몇 명이 살았는지도 모르는 형편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수를 그저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의 수로만 생각할 뿐이었다. 이러한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시장이나 포목전을 다니기도 하고 교외의 농장을 헤매기도 하였다. 남자들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동전 몇 푼의 품삯을 받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훔치거나 구걸을 하거나 혹은 남을 속이기도 했다. 왕농의 일가족도 그러한 무리 속에 끼어 있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자라나는 남자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아직 성인은 아니면서 그렇다고 이미 어린이도 아닌 그러한 시기가 오면 그들은 불만으로 가득 찼다. 이 젊은이들은 분노와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도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가족이 불어남에 따라 살기에 힘겹고 맥이 빠지면서 젊었을 때의 그 산발적인 분노는 심한 절망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반항심으로 변했다. 일생 동안 소나 말보다 더한 노동을 하는 데다 그만큼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쥐꼬리만한 보수로는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였다.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어느 날 밤 왕농은 그들의 움막이 몇 줄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높은 담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겨울도 다 지나가고 봄 기운이 도는 어느 날 밤이었다. 움막 주위의 땅들은 쌓였던 눈이 녹아 질퍽거리고 움막 안에까지 물이 흘러들어 집집마다 여기저기서 주워온 벽돌들을 깔고 그 위에서 새우잠을 자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밑바닥이 그렇게 축축하고 불쾌감을 주는데도 그날 밤은 공기가 부드럽고 아늑하여 봄 기운이 완연했다. 이러한 봄 기운이 왕농의 가슴을 몹시 설레게 했다. 저녁만 먹으면 을에 잠자던 버럭과는 달리 그는 거리 모퉁이로 나가 멍하니 서 있었다. 그곳은 그의 늙은 아버지가 늘 주저앉아 있는 장소였다. 지금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 담장에 기댄 채 주저앉아 저녁밥을 먹고 있었다. 움막 안에는 아이들이 터질 듯이 들어차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노인은 한쪽 손에 백건을 잡고 있었다. 오란이 자기 허리띠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소녀의 허리에 감고 그 한 끝을 잡고 있으면 계집애는 멀리 가지도 않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잘 놀았다. 이제는 구걸하러 다니는 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지내기를 싫어하는 계집애를 노인은 매일같이 그런 방법으로 돌보았다. 더구나 오라는 또 몸이 무거워져서 커다란 애를 달고 다니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아이는 넘어졌다가는 일어나고 일어났다간 다시 넘어지곤 했는데 노인은 그때마다 끝의 양끝을 잡아당기곤 했다.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왕농의 얼굴에 따스한 봄바람이 스쳤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문득 두고 온 고향 농토에 대한 그리움이 끌어올랐다. 이런 날씨에는 말이지요. 그는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밭을 갈고 밀을 깎아야 하는데요. 노인은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잘 안다. 나도 너처럼 젊었을 때 두 서너 번 오래같이 내 토지를 버리고 나와서 밭에다 가을에 거둘 씨앗도 뿌리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그렇지만 아버지는 늘 고향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내 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랬지. 노인은 간단히 그렇게 말했다. 그래, 우리도 돌아가야 한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내 땅이 그곳에 있는 한 기필코 돌아가리라. 왕농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땅이 거기서 봄비를 흠뻑 맞으며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어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다시 농토 생각이 나서 우라가 치밀었다. 이젠 두 번 다시 내 땅을 볼 수 없게 되는 걸까? 이만큼 일을 하고 거지 노릇까지 해도 겨우 그날 입에 풀칠하는 것이 고작이란 말이야. 그때 어둠 속에서 그의 말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굵고 걸걸한 목소리였다. 자네뿐이 아니야. 자네 같은 사람이 이 도시에는 몇천, 몇만 명이나 살고 있어. 한 사나이가 곰방대를 물고 다가왔다. 왕농의 움막에서 두 집 건너에 사는 가족의 가장이었다. 이 사나이는 낮에는 주로 낮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 무거운 짐을 실은 손수레를 끌었다. 손수레가 너무 커서 차량과 행인으로 몹시 붐비는 낮은 피하고 밤에만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영영 돌아갈 수 없단 말인가요? 왕농은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 사나이는 곰방대를 3번 빤 다음 땅바닥에 침을 탁 뱉고 말했다. 아니지. 방도가 생기게 마련이지. 부자가 너무 큰 부자가 되면 어떤 다른 방도가 생기듯이 가난뱅이가 너무 가난해져도 무슨 방도가 생기는 법이야. 나는 작년 겨울에 딸아이 둘을 팔아 견뎌냈는데 이번 겨울에도 만일 내 마누라가 계집아이를 낳는다면 또 팔게 될 거야. 계집애는 하나만 남겨두었는데 내 맏딸이지. 다른 딸년들은 죽이기보다야 팔아버리는 게 낫지 뭐야. 태어나서 수만 번 쉬지도 못한 것을 죽여버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말이야. 가난뱅이가 너무 가난하다 보면 결국 무슨 방도가 생긴다는 게 바로 이거지. 부자가 너무 큰 부자가 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 내 생각에 이제 곧 자네에게도 그 길이 열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곰방대를 잡은 손으로 등 뒤에 있는 높은 담벼락을 가리켰다. 저 담너머에 들어가 본 적 있어? 하고 그 사나이가 물었다. 왕농은 눈을 치켜뜨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나이는 말을 이었다. 나는 딸아이를 팔려고 갔다가 보았지. 저 집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내가 말해도 자네는 아마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것만은 얘기해두지. 저 집에서는 하인들도 은을 입힌 상하 수주를 사용하는가 하면 여자 종들까지 빛이나 진주 귀고리를 달고 신발에는 진주를 받고 있더란 말이야. 그 신발에 흙이 조금 묻든지 자네나 나나 우리들 같으면 해졌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흠이라도 생기면 진주고 뭐고 간에 보석이 달린 채로 신발을 내버린단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나이는 곰방대를 깊이 빨았다. 왕농은 입을 딱 벌린 채 듣고 있었다. 이 담 너머에서는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인간이 너무 큰 부자가 되면 다 길이 있는 거야. 그 사나이는 또다시 말하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시치미를 뗀 표정으로 말했다. 자, 일을 해야지. 일을 하러 가야지.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왕농은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도
그 담장 너머의 은이니 금이니 진주를 생각하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노상 걸치고 있는 그락은 누더기 옷에다 덮을 곳조차 없이 벽돌 바닥 위에 겨우 거적 한 장을 깔고 지낼 뿐이었다. 자식을 팔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혀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부잣집에 파는 게 자식을 위해서도 좋을지 모르지. 주인 마음에 들기만 하면 배불리 잘 먹고 보석을 몸에 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나 그러한 욕망을 지워버리려고 그는 자문자답을 하듯 또 이렇게 생각했다. 하기야 애를 판댔자 금은 보화가 쏟아질 것도 아니지. 겨우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노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농사지을 소나 그 밖의 살림 도구를 다시 장만할 돈은 어떻게 구하지? 자식을 판다 하더라도 여기서 굶는 대신 고향에 가서 굶어 죽는 것밖에는 안 되지. 밭에 부를 씨앗조차도 없는데. 아까 그 사나이가 말한 부자가 너무 큰 부자가 되면 어떤 방도가 열린다라는 말뜻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운막천으로 이루어진 이 마을에도 봄은 왔다. 비렁뱅이 노릇을 해온 사람들도 이제는 언덕이나 묘지로 다니며 민달래나 냉이같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싱싱한 나무를 떠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봄이 오자 모두의 가슴 속에 쌓였던 감정이 터지면서 그것이 말로 변해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황혼이 짙은 저녁 때가 되면 모두들 움막에서 나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룽도 이웃에 살면서도 겨울 동안 알고 지낼 기회가 없었던 이 사람 저 사람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 모여있는 남자들은 거의 모두 누더기를 걸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날의 노동과 구걸로 얻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왕룽은 자기의 땅을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궁리했다. 그는 이 부잣집 담장에 붙어 사는 찌꺼기 같은 인간도 아니고 부잣집 사람도 물론 아니었다. 그는 다만 헐게서 사는 인간으로서 발에 그 헐의 촉감을 느끼며 봄에는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가을에는 낯을 쥐지 않으면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연히 이곳에 모인 사람들과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자기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밀밭과 황대인 집에서 산 비옥한 논이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사놓은 그 땅이 몹시 그리워졌다. 땅 생각에 사로잡힌 왕룽에게는 이 도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흡사 꿈속에서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오늘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로 넘기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은 채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가령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뿌리는 유인물이라든가 때때로 그에게 건네주는 유인물 같은 것이 그랬다. 왕룽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종이에 쓰인 문자의 의미 따위는 배운 일이 없었다. 무엇인가 목으로 잔뜩 쓰인 종이가 성문이나 담벼락에 붙어 있기도 했고 혹은 행인에게 그러한 종이를 한 뭉텅이씩 팔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했는데 왕릉도 2번쯤 그러한 종이를 받은 일이 있었지만 그 종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왕릉에게 유인물을 준 사람은 옷을 잘 입은 도회지의 청년이었다. 청년은 거리에서 무엇이건 새롭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우르르 모여드는 군중에게 유인물을 뿌리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이 죽은 사람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젊은 사람은 이렇게 외쳤다.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칼질을 마구하는 살인자는 저 부자요 자본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도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여러분의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왕룽은 자신이 가난한 것은 비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심술쟁이 심보라도 가진 것처럼 계속해서 마구 퍼부어대는 하늘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늘만 원망했다. 비와 햇볕이 때맞추어 적당히 쏟아지고
땅에서 싹이 트고 곡식이 잘 자라 연결되면 자신이 가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비를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는 문제와 이 부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흥미가 생겨서 좀 더 들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청년의 연설은 아무리 들어보아도 자기가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농은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선생님, 우리들을 학대하고 있는 부자들은 비를 내리게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무슨 방법을 알고 있는 건가요? 정말 당신은 무식하군요. 아직도 변발을 하고 있다니. 오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엔 없어요. 도대체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우리들은 누구나 돈을 가지게 돼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비가 오건 안 오건 상관이 없어요. 듣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함성이 일었다. 그러나 왕농은 불만을 품은 채 그곳을 떠났다. 봄철을 맞아 터져나오는 각종 불만과 더불어 그 청년들이 움막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새로운 불만이 널리 퍼져나갔다. 이 새로운 불만이란 자기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저녁이 되면 모여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특히 아무리 고된 일을 매일같이 부지런히 해도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의 마음에는 마치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던 눈이 녹아서 불어난 강물의 물결같이 막을 수 없는 대단한 기세로 사나운 욕망이 끓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농은 이런 것을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묘한 불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기는 했으나 두 발로 자기의 땅을 한 번 더 밟아보고 싶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욕망도 느끼지 못했다. 언제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이 도시에서 왕농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빈 인력거를 끌면서 손님을 찾으러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한 곳에 서 있던 사나이가 무장한 몇 사람의 군인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았다. 붙잡힌 사나이가 반항하자 군인들은 사나이의 코앞에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깜짝 놀라서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또 한 사람이 붙잡혔고 잠시 후 다시 한 사람이 붙잡혔다. 왕농이 보기에는 붙잡힌 사람들은 모두 자기처럼 제 손으로 직접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붙잡혔는데 그는 단밑 운막촌에 사는 왕농의 이웃 사람이었다. 붙잡힌 사람들이 왜 붙잡혔는지 모를 일인데다 강압적으로 붙잡힌 사람들도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왕농은 이제 자기도 붙잡히지 않을까 싶어 불이 나게 인력거를 옆 골목으로 끌어놓고 더운 물을 파는 가게로 뛰어들어 숨었다. 왕농은 이제 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상점 있는 곳으로 가서 전에 벌던 돈의 반밖에 안 되는 품삯으로 무거운 짐 수레를 끌기도 했다. 어두운 거리에서 밤새도록 수레를 끌었다. 알몸뚱이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고 밤이슬에 흠뻑 젖어 미끈미끈한 자갈길에 그의 맨발이 자꾸 미끄러졌다. 도무지 어떤 전쟁이며 누가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건지 왕농은 전혀 알지 못했다. 봄이 한창 무르익어감에 따라 이 도시에서는 공포와 불안이 점점 짙어갔다. 종일토록 집마차가 부자들과 그들의 옷가지며 공단으로 꾸민 침구며 혹은 부녀자며 또 그들의 보석 따위를 강변으로 실어 날랐다. 그러면 배가 부자와 그들의 짐을 옮겨 싣고 또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 중에는 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 왕농은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져 달려와 알려주었다. 아버지, 우린 별별 사람 다 보았어요. 당집 귀신처럼 뚱뚱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몇 자나 되는 누런 비단으로 몸을 감고 엄지손가락에는 유리 같은 녹색 돌이 박힌 커다란 금가락지를 끼고 몸에는 기름기가 번질번질 흘렀어요. 마다들은 또 이런 소리를 했다. 커다란 괴짝이 수없이 잇따라 지나갔어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저 속에는 금화와 은하가 들어있지. 하지만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다 우리들 것이 될 거야. 하고 누군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말하면서 아들 녀석은 자뭇 궁금하다는 듯이 말뚱거리면서 아버지를 빤히 올려다 보았다. 어느 날 벼랑간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모두 얼떨결에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가렸다. 그 무시무시한 포효가 그들을 모두 잡아내어 가리가리 찢어 죽일 것만 같았다. 왕룽은 이 무서운 포효로 해서 어떤 일이 닥쳐올지 전혀 짐작도 못한 채 한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가렸다. 노인은 왕룽의 귀에 대고 이런 소리 난생 처음 듣는다 하고 소리쳤다. 두 아들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조용해지자 오란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제가 들은 소문대로 정말 일이 벌어졌나 봐요. 적군이 성문을 부순 모양이에요. 아무도 이 말에 대꾸할 틈 없이 때마침 거리에서 사람들이 부러짓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가느다랗고 약한 소리였으나 차츰 크게 들려왔다. 마침내 드높은 함성으로 변한 그 무서운 소리가 거리거리에 가득 울렸다. 왕룽은 움막에서 일어나 앉았다. 이상한 공포로 온몸이 오싹하고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모두가 일어나 앉아 서로를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이 닥쳐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들리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함성뿐이었다. 그리고 연이어 움막 바로 뒤에 있는 담장 너머 부잣집의 큰 대문이 삐걱거리며 누가 억지로 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언젠가 저녁에 왕룽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 그 곰방대를 물고 있던 사나이가 왕룽의 움막 입구에 불쑥 머리를 들이밀고 외쳤다. 왜 그러고 앉아 있어요? 때가 왔소. 부잣집 대문이 열렸단 말이오. 순간 오라는 무슨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그 사람의 팔 밑으로 살짝 빠져나갔다. 왕룽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어린 딸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부잣집의 큰 철문 앞에는 벌써 수많은 남녀가 몰려들어 아까 움막 속에서 듣던 그 포효와 같은 우렁찬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이 부잣집뿐만 아니라 다른 부잣집의 대문 앞에도 오랜 세월을 굶주리고 갇혀있던 남녀들이 이 순간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몰려들었으리라는 것은 왕룽도 알고 있었다. 이었고 열어 젖혀진 대문 안으로 군중이 밀고 들어갔다. 밀고 밀리며 남의 발을 밟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며 몸을 서로 부딪히면서 수많은 군중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였다. 뒤에서 밀어대는 사람들에게 떠밀린 왕룽도 군중 속으로 들어가 어쩔 수 없이 점차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이 사태에 너무나 놀라 생각을 가다듬을 겨를조차 없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떠밀려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발은 거의 땅에 닿지도 않았다. 성난 야수가 울부짖듯 사람들의 노후는 그칠 줄 몰랐다. 몇 개의 마당을 지나 마침내 앞마당까지 떠밀려 들어갔으나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정원에 있는 바위 사이에 핀 철 잃은 백합꽃과 이른 봄에 피는 황금빛 꽃들이 아직 잎이 채 돋지 않은 가지에 피어 있을 뿐 집은 마치 오래전부터 피어놓은 궁전 같았다. 그러나 방 안 식탁에는 음식이 그대로 널려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불이 타고 있었다. 군중들은 부잣집 구석구석을 잘 아는 모양들이었다. 하인이나 여종들이 거처하거나 부엌이 있는 바깥의 마당을 그대로 지나쳐서 안채로 휩쓸려 들어갔다. 거기에는 주인과 부인들이 쓰던 호화로운 침대들이 있었고 검은빛, 빨간빛, 황금빛으로 칠한 괴짝들과 비단 옷을 넣은 옷장이 있었으며 조각을 한 탁자와 의자들도 있었다. 벽에는 족자들도 걸려 있었다. 보물들이 있는 곳에 몰려든 군중들은 괴짝이나 옷장을 열어젖힐 때마다 마구 달려들어 손에 잡히는 대로 끌어냈다. 남이 집은 것을 가로채기도 했다. 옷가지며 침구며 휘장이며 접시까지 서로 빼앗고 빼앗기며 이 손 저 손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자기가 무엇을 가져가는지조차 미처 깨닫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왕롱마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태어난 이래 여태까지 한 번도 남의 것에 손대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쉽사리 집어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군중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몰리다가 마침내 정신을 약간 가다듬게 되자 끈기 있게 버둥거려 간신히 사람의 물결을 헤치고 나올 수 있었다. 급류의 가장자리에 작은 소용돌이가 생겨 물결치듯 그가 나와 있는 그곳에도 사람의 잔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서 있는 장소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부잣집 주인의 처첩들이 거처하는 깊숙한 안티컷이었다.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문은 부자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위급한 때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비상문으로 태평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오늘 이 집 사람들은 이 문으로 빠져나가 시내의 여기저기에 숨어서 자기 집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함성을 듣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몸이 너무 비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취해 골아떨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미처 도망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 왕룽은 이 사나이와 마주쳤다. 그 사나이는 군중이 한번 휩쓸고 간 텅 빈 내실의 비밀 장소에 숨어 있었다. 폭도들이 다 지나간 줄 알고 그제야 슬슬 나와 뺑소니를 치려던 참이었다. 때마침 왕룽은 간신히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가 되어 있다가 그 사나이와 딱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뚱뚱한 사나이는 널지도 젊지도 않아 보였다. 그자는 필시 예쁜 계집을 옆에 낀 채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모양이다. 황급히 걸쳐 입은 자줏빛 공단 두루마기 틈으로 맨살의 배가 둥그렇게 드러나 보였다. 누렇게 피둥피둥 살찐 그자의 가슴이며 배에는 군살이 잔뜩 부풀어 있었고 커다란 얼굴에는 작은 눈이 돼지 눈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왕릉을 보자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마치 칼이라도 찔린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무기 하나 갖지 않은 왕릉은 그 사나이의 꼴이 하도 이상해서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 뚱보는 무릎을 꿇고 타일을 깐 바닥에다 머리를 연방 부딪히며 큰 소리로 애원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왕룽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것은 바로 돈이라는 말이었다. 돈, 그렇다. 내게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자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돈만 있으면 애를 구할 수 있다. 저 땅도 라는 소리가 다시 한번 똑똑히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그런 목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자신도 믿지 못할 만큼 거칠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다면 돈을 내놔! 뚱보는 일어나 울음 섞인 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입고 있는 옷의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누런 손바닥에 금화를 가득히 담아 내밀었다. 왕룽은 저고리 앞섭으로 그것을 받고는 또다시 자기 목소리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로 외쳤다. 더 내놔! 사나이는 또 한 번 금화를 잔뜩 꺼내 놓으면서 다시 우는 소리를 냈다.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하찮은 제 목숨뿐이 올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흡사 기름방울처럼 퉁퉁한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벌벌 떨며 울고 있는 사나이를 보자 왕룽은 벼랑간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혐오감을 강렬하게 느꼈다.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으로 그는 소리를 빽 질렀다. 썩 꺼져 이 뚱보 벌레 새끼, 때려 죽이기 전에. 소 한 마리 제 손으로 죽이지도 못하는 마음 약한 왕룽이 이때만은 크게 호통을 쳤다. 그러자 사나이는 들깨처럼 후다닥 달아났다. 왕룽은 금화를 가지고 혼자 남게 되었다. 그는 금화를 세어보지도 않고 품속에 넣은 채 열려있는 태평문을 빠져나와 뒷골목만 골라서 움막으로 돌아왔다. 아까 그 사나이의 따스한 체온이 아직껏 남아있는 금화를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중얼거렸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일은 고향으로 간다.